하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조정을 하셨네요. 네. 아무튼 건강에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선택에 직면할 때 그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이 선택을 하면은 그 뒤에 뒤따르는 결과들이 어떨지, 그것은 또 무한히 우리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것도 무거운 일인데 남의 운명이나 혹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불안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정치적인 선진국에서는 과거의 통계나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후진국에서는 그 불안감을 개인적인 사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성서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예언서죠.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미래의 일, 앞으로의 일을 미리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순종해라. 그런데 그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화를 입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예언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정적으로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그 당대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예언자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 샤머니즘 생각을 해갖고 점쟁이가 예언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러 기독교인들 중에 내가 예언 은사 받았다 그래갖고 엎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점쟁이 하듯이 똑같이 너는 목자 성씨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임씨나 박씨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씨나.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봐서 합격하려면 남쪽에 있는 학교로 가라. 이따우 예언을 하는 게 점쟁이죠. 그거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의 대가이신 김정준 박사께서는 예언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언자다.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정통의 종교인들은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미래를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미리 맞출 수 없어요. 누가 미래를 미리 보는 사람이 있다면 5분 후에 미래만 미리 볼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뭐 수시로 오르내리는 주식을 앞에 걸 미리 보고 거래할 수 있다면 뭐 그 사람 부자가 안 될 수 없죠. 근데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누구도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일수록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 위험 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뭐 아니면 말지. 예? 그리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 뭐 누구하고 만나.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맞으면 그야말로 이 사람이 아주 용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한번 마음을 빼앗긴 사람, 이게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이죠. 아주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조종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결단하는 능력은 거세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폐쇄 발표한 것, 그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느닷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역사적 정황이나 합리성에 의해서 판단된 것이 아닙니다. 2016년 2월 10일 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게 일관된 태도였죠.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의견도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 그러니까 10일 날 발표했는데 7일 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개성공단에 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은 바로 8일이나 9일 사이에 박근혜가 단독으로 결정한 거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가 2014년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통일 대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있자마자 조선일보라든가 조중동이 마구 찬사를 하면서 그냥 통일에 관한 사설들을 마구 퍼부었어요.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통일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 똑같은 입으로 이건 빨갱이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우리나라 참 이 새로워지려면 언론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런 그 언론의 태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한번 크게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급기야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보수 정권의 통일부마저도 놀랐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보니 통일부에서는 잠정 중단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묵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오히려 우리 측의 손해가 아주 산더미 같았습니다. 거기 정부가 보장한다고 해서 우리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100억 이상을 투자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하루 5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5천 원의 임금으로 어떻게 사람을 쓸 수 있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그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개성공단 아니고선 그거의 10배, 20배의 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5불씩 지불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줄을 바로 우리 손에 의해서 끊어버리니까는 많은 기업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가의 그 개성공단을 열어달라고 청원하고 문재인 정부 기간에도 계속 농성을 했습니다. 종합청사 앞에서 오랫동안 단식하고 농성하고 그들이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말 한마디로 개성공단을 닫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나면서도 개성공단도 금강산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전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답함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고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중도를 얘기하면서 어정쩡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허구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게 옳고 어느 것이 우리 역사에 나가야 될 방향인지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단지 그렇게 하려면 많은 위험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정쩡한 중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자루 쥔 사람은 해야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실행해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국민들이 이 정부가 뭘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를 사임하고 양산에 내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SNS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박근혜 정권 최악의 잘못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운영된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 간의 합의고 약속이었습니다.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주 맞는 얘기죠. 그런데 왜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서도 되돌리지 못했을까? 미국 핑계를 대기만은 너무 궁색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유가 참 궁금했는데 그럴 만한 한 단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박근혜 탄핵 촛불이 막 그 진행되던 해 11월에 홍대 입구에
역 인근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입니다. 그때 문재인 그 당시 의원인가요? 개성공단 폐쇄가 최순실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맹비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시장 경제를 전파하고 북한의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을 우리 편으로 불러들이고 또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손을 내밀어서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설령 북한의 급현 사태가 생긴다 해도 북한이 중국의 손을 내밀지 않겠는가? 그러면 또다시 친중 정권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동북 삼성, 이게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거죠. 동북 삼성이 아니고 동북 사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세로는 북하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이 논리는 자본주의 흡수 통일론입니다. 그리고 북이 얼마나 중국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주적인 목소리를 가지려고 역사적인 고초를 겪어왔는가 하는 그 역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그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제가 홍근수 목사님에게 아주 뼈저리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일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이 북의 연방제 통일론이 바로 두 체제를 그대로 존중하면서 통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결혼 주례를 하면서까지 당신들은 연방제 부부가 되십시오. 그렇게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발 결혼 주례 때만은 저 얘기를 좀 안 하셨으면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넌 내가 잡아먹을 거야. 너는 내 방식대로 결국은 항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북하고 대화하자고 그러면 상대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본 전제가 틀린 말입니다. 얘기가 좀 엇나갔는데 다시 박근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경제 외교 분야의 절대적인 소양이 부족했습니다. 박근혜는 젊어서부터 최태민에게 영혼을 뺏긴 상태였습니다. 그것부터가 벌써 그의 판단력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젊은 여인이 그 최태민에게 모든 걸 영혼을 빼앗기고 조종당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의 딸 최순실에게 의존했습니다. 그 무렵 최순실은 주변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들을 모아보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북의 경제적 목줄을 조이게 되면 북이 빨리 망하게 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더 빨리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임기 내에 박근혜는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의 수입원이 되는 개성공단을 폐쇄해라,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최순실은 2년 안에 통일이 된다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르 전 사무총장은 비선 모임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연으로 인해서 국가의 중대 사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닫혀진 개성공단은 계속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비슷한 망령을 또 보고 있습니다. 지난 MBC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가 한 녹취록들이 방영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도사들과 삶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잘 본다. 또 그 녹취록에는 그날 공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정 스님이 너는 성렬이하고 맞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무속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남편도 영적인 끼가 있어서 연결이 됐다.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여자다, 그런 말이 그 녹취록에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극보수 신문인 세계일보는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하부 조직인 네트워크 본부에 건진법사가 고문직함을 달고 인재 영입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거본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처럼 무속인이 판을 치는 선거는 보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우려사항을 토로했습니다. 언론사와 약속한 토론 날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수시로 일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준석마저도 극한의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캠프 주변과 안방 깊숙이 무속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속인이 얼마나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인가는 더욱 심각합니다. 건진법사가 주관했다는 한 행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를 살아있는 놈을 놓고 생으로 가죽을 벗기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리의 돼지 시체를 사방에다 걸어놓고 엽기적인 행사를 주관한 사람, 그것이 건진법사였고, 그런 사람에게 그 영혼이 조종되는 사람이라면 최순실보다 더 몇 배 위험한 정치적 위험에 빠질 것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무속이나 무교를 폄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무교는 오랫동안 민중의 영혼을 달래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무교든지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어떤 종교든지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에게 묶어두려고
하는 자들은 다 사술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점쟁이, 복술과 요술객,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모으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뭐 다른 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행위들은 전부 뭘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조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나에게 복종시켜서 그 사람을 통째로 조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역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독교 진리를 수호한다고 외친 보수교단의 목사들은 이런 국가적 위험 앞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15일 김건희가 조용히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 첫 시작은 고 조용기 목사 장례식에서 만난 윤석열에게 느닷없이 안수를 해주고 축복해 주었던 김장환 목사를 만나는 것이 첫 번째 행보였습니다. 그 행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속 논란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봉은사 주지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공식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던 불교의 모양새를 하고 있던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행위들에 분노하지 못하는 종교인들도 바로 사이비들입니다. 박근혜는 토론에 나설 실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을 극히 기피했습니다.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죠. 국민을 눈속임해서 당선된 후에는 대면 결재를 거부했습니다. 왜? 뭐 들어봤자 아는 게 없으니까. 대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결재를 해도 알지 못하니까 대면 결재 전부 사절하고 서면 결재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책상에는 30cm 정도 높이의 결재 서류들이 문서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비서가 정호승이었습니다.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였죠. 결재 업무만을 대신하는 비서였습니다. 그나마 최순실이 정호승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고 대통령도 최순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최순실의 말은 청와대 문서로, 정부 각처의 문서로 둔갑해서 돌아다녔습니다. 미르재단이라는 데서 최순실이 주재한 회의는 90%가 국정을 논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관의 인사까지 개입을 했습니다. 그 거짓 쇼를 하다가 결국은 들통난 게 촛불 정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통치하던 정당은 분노한 국민들 앞에 나서서 사죄의 큰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국정 초보자를 내세워서 같은 일, 같은 수순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일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의 일이 염려스럽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또 거리에 나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야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마다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전쟁만은 안 된다면서 광화문에 모여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아마 다시 그런 집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식견도 없는 후보가 강원도건 경기도건 충청도건 사드를 덜컹 불러서 또 배치하게 되면 물론 미국이야 좋아라 하겠지만 우리가 또 어디 가서 연대 투쟁을 해야 될지, 주 52시간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어떤 세상이 올지, 샐러리맨들은 그 주말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원자력 발전소는 또 어느 동네에 세우게 될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균형 외교는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도 잘한 편이죠. 그렇게 국익을 도모한 결과 개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집권을 해서 지금의 제1교역국인 중국을 적대시하고 미국에만 의존하는 외교를 펼치게 된다면 우리의 경제가 계속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앞일들을 생각해 보면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 야당은 극도의 네거티브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저주와 독설로 선거가 진행됩니다. 물론 여당도 이런 네거티브에 매달리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언론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듯이 검정고시 출신의 후보를 추켜 세우기 싫은 엘리트주의가 지배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대와 성별과 이념과 지역 간의 차이를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무속 논란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복음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30, 40대 포이론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20대 남성과 여성을 이간해서 성별 간 갈등을 키워내고 위험천만한 선제 타격론으로 이념의 고를 이용하고 미중 간의 갈등 상황을 파고들어 사드 배치를 말하는 행위는 나라의 미래는 전혀 고려치 않고 목전의 정치적 이익만을 취하려는 행위로 무속보다도 더욱 심각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박정희가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 만들어낸 호남, 영남 간의 갈등, 그것이 아직도 이 땅에서 몸살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증오를 만드는 것은 이 나라를 영구히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매국 행위입니다.
사람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미움을 심어 놓는 것은 그야말로 백년 천년 가는 한을 심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제품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목회자들은 물론 기독인들 이런 반복음적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